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것은 동학을 창도한 수은 최재우 선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동학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은 우선 이 반봉건 반제국주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은 선생은 그 시천주 주문을 가르쳤죠. 그리고 후천개벽 사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종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국대도, 이 증산도와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무국대도의 도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국사교과서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동학혁명의, 동학농민혁명의 그 연원이 되었던 것이죠. 이 동학 사상이 없이는 동학혁명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한국 민족 종교의 효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민족 종교는 먼저 이제 등장한 것이 수은 선생이 창도한 동학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은 선생의 생애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몰락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잘 나가던 집안이 아니었죠. 아버지는 그 일대에서 유명한 한학자였습니다. 태계 이항의 학맥을 잇는 성리학자였는데 불행히도 과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이 과거에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과거를 포기하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책이나 읽는 것으로 생을 보내게 되죠. 태어난 것은 1824년, 순조 24년 경주 가정리에서 태어나셨죠. 이 경주 가정리는 경주 시내에서 좀 북쪽으로 그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한 30분 정도 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수은 선생은 부모도 일찍이어이였습니다. 조실 부모 한 거죠. 6살에 모를 잃고 또 아버지는 17살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겼더라면 삶이 좀 수월했을 텐데 불행히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의 말에 의하면 정말로 가사는 기울어가고 또 자신이 공부도 제대로 한 것도 없어가지고 앞날이 막막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선생의 그 삶에 대해서는, 생애에 대해서는 그 몇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초기에 나온 이 자료 중에 하나가 이 도원기서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879년에 이대 동학 교주였던 해월 선생이 이제 그 간행을 한 책인데 최 선생 문집 도원기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월 선생과 같이 이 동학을 꾸려가던 이 강수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한문에 능했어요. 그래서 이 강수라는 사람이 이제 주로 저술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수은 선생의 생애와 초기 동학 교단에 관한 기록이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 몇 년 전에 수은 행록이라는 그런 그 짤막한 책도 쓰여졌었는데 그것을 이제 저본으로 해서 이 도원기서를
편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도원기서는 오랫동안 알려져 오지 않다가 1978년에 이 김덕경옹이라고 해서 김영국 동학의 그 3대 지도자였던 그 의암 손병희 선생하고 같이 이제 동학을 하던 김영국 선생이 있었거든요. 그 김영국 선생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이 김영국 선생은 이 동학이 이제 천도교하고 시청교로 이제 분리가 되니까 그때 이제 시청교 쪽에 가담을 하셨는데 그래서 1924년인가 얘는 이 대전 근처에 있는 계룡산으로 신도들을 이끌고 들어오죠. 그래서 계룡산 그 유명한 신도안에 그 종교인들의 그 촌락을 처음으로 이제 그 형성한 분입니다. 그분의 그 아들이 이 소장을 그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신용화 선생, 서울대학 교수했던 그 신용화 선생님이 이것을 이제 그 발굴을 해가지고 일반에게 이제 알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그 해월 선생의 이 정통을 강조하는 그 부분이 많아요. 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상대자가 그 울산 박씨라는 것만 알려져 있고 이 처녀가 어떤 집에서 자라났는지 뭐 그 집안의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는 일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은 선생이 처가덕을 못 본 것으로 봐서 그냥 그야말로 이제 평범한 이 서민 출신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어때요? 이제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은 선생은 장사꾼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버지가 유명한 학자였고 또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직접 글을 배웠죠. 그래서 제법 글도 깨치고 상당한 정도의 그 학문을 닦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과거도 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 문과는 신분적으로 제약이 있으니까 아마 문과를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글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장사꾼의 길로 나서게 되는데 조선 사회에서는 산업공상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 상인의 지위는 상당히 열악해요. 조선 사회가 이 근대화되지 못한 측면 중에 하나죠. 이 서양에서는 일찌감치 이 상업 활동이 발달해가지고 결국 거기서부터 자본주의라는 게 등장하죠. 이 역사책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중세 이탈리아라든지 그리고 이 네덜란드 지역의 도시들이 이 무역 활동을 통해서 상업 자본을 축적을 하고 그로부터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억상 정책입니다. 삼국시대와 고려만 해도 상업 활동, 해외 무역 활동이 그렇게 침체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 와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인 이유죠. 상업 활동을 억누르다 보니까 조선 사회는 폐쇄적이 되고 경제적으로 이제 후진적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관 그 상인들에 대한 처우, 상인들에 대한 대접이 형편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천시받는 상인의 길로 나섰어요. 이 사람이 주로 뭐 돈이 많았으면 상당히 이제 큰 도매상을 했겠죠. 그러나 그런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일종의 장돌뱅이가 되었다 이겁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그것을 들고 지고 전국을 또 따라다니는 이런 떠돌이 장돌뱅이 역할을 했는데, 주로 이제 그 백목, 일종의 이제 목면으로 된 천이죠. 이게 의류 오늘날 같으면 이제 포목상입니다. 이 포목상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사꾼의 생활을 거의 10년 동안 계속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어요. 장사에 그 실패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동학교단 그리고 초기에 그 동학 기록에서 보면 이 수훈 선생이 이 세상을 알기 위해서 10년 동안 돌아다녔다, 이렇게 이제 주유팔로라는 이 멋진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먹고 살기 위한 그러한 그 방안으로서 돌아다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돌아다니면서 조선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모순들이랑 조선 사회의 비참한 그 면모들을 직접 목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수훈 선생이 이 도를 닦게 되는 그러한 그 하나의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집으로 1855년에 이 집으로 돌아왔다가 식구들을 데리고 처가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울산의 유곡동이라고 해서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 동네 옆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한 금강산에서 온 한 노승이 준 책을 접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유명한 을묘천서라는 것입니다. 을묘년에 하늘이 보낸 책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의 책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심지어는 이거는 뒤에 후대에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좌우간 기록에 의하면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 책이다. 불교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도 아니다. 단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죠, 어떤 책인지. 그런데 용감하게도 김용옥 씨 같은 경우는 이 책이 천주실이다. 마테오 리치가 저술한 그 유명한 천주실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천주실이라고 아예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과 강의를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관한 적합한 충분한 이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죠. 자, 수훈 선생이 자관 이 책이 계기가 되었는지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자관 이제는 평범한 삶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그 인생의 중대한 전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도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래서 처음 어떤 식으로 구도를 하느냐? 산에 올라가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한다 이겁니다. 입산 기도죠. 그래서 그 울산에서 가까운 이 천성산, 이 통도사가 있는 데하고 가깝죠. 이 천성산 네오남으로 들어가서 그 뒤에 있는 이 굴에서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만 닦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비즈니스에 손을 댑니다.
이번에는 백목 장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를 다루는 그런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철점을 경영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움기서에는. 근데 이 철점이라는 게 뭐냐면 철광석을 구해가지고 쇠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제 선철을 제조한다 해가지고 제선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일종의 이제 중요한 기술이 이 동원이 된 이 첨단 산업입니다. 일종의. 예, 물론 당시에 이미 서양에서는 거대한 이제 제철소가 만들어지고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조선에서는 이제 그런 기술이 도입이 안 됐으니까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용광로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관 철광석을 녹여서 쇠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파는 사업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그 철점 사업은 상당히 그 투기적인 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사업도 빚만 지고 끝이 납니다. 예, 수훈 선생이 고향인 경주 용담으로 다시 그 귀향하게 가솔들을 이끌고 귀향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철점 사업의 실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향에 돌아와가지고는 완전히 세상과의 일체의 교류를 끊습니다. 바깥 나들이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구도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1860년이죠. 60년 4월에 상제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 동학이 태동하게 된 정치 사회적 배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조선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했습니다. 세도 정치가 횡행하고 또 그다음에 국가 재정, 이 삼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재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삼정의 문란이 참 큰 문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동학혁명도 이것과 연관이 되고 있죠.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은 조선의 그 경제가 이 시기에는 거의 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됩니다. 더 이상 농업 생산이 향상이 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후퇴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지금 동학 이 당시로부터 한 160, 70년 지났나요? 엄청 달라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거의 선진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선진국으로. 물론 조금 약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그 약한 부분이 이 노사 관계도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러나 한국은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나라고, 또 그래서 선진화된 이제 경제를 자랑을 하고 있죠.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큰 기업들은 분기마다 영업이익을 몇천억씩 내요. 1년이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그렇게 이익이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나눠주지 않습니다. 주주들이 다 나눠 갖지 않습니다. 그럼 일부분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가 확장이 되죠. 자본주의 경제는 그렇게 이제 끊임없는 자본 축적을 통해서 경제가 확장이 되는 것이 이 자본주의 경제의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물론 이제 불황이 닥치고 경제 위기가 오면 그것과 이제 반대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경제 위기도
자본주의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이 기업들이라든지 이 뒤처진 부분들을 싹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더 강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더 경제 전반적으로 봐서 이제 효율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계속해서 이제 전진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조선은 이것과는 이제 거리가 먼 그야말로 이제 선홍 위주의 이 경제였는데 상업 활동도 공업 활동도 발달하지 않고, 그래서 막다른 길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정치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은 동학혁명이라는 거대한 이제 혁명이 또 일어나게 되고 하는데요. 사상적으로도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우선 유교와 불교 모두 쇠퇴하고 있었다. 이거는 수훈 선생이 지적한 바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서학이 급속히 이제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양 천주교 서학이죠. 조선에는 17세기 초부터 전파가 되기 시작했는데, 마테오 리치의 후배들이죠. 중국에 와 있는 그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책을 얻어서 조선에 천주교를 도입한 것이 조선 천주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양반들이 이제 천주교의 주도한 중요한 세력이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양반들은 탈락하고 부녀자들 그리고 이제 이 서민들이 이 천주교의 이제 주된 세력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수훈 선생이 활동했던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감록이 유행을 했습니다. 정감록. 수훈 선생의 가사에도 세상 사람들이 이 괴이한 동국 참설을 축혀들고 뭐 저기 하는 말이 뭐 어쩌저쩌고 이제 그런 그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감록에 따라서 난리가 나면 안전한 곳으로 이 피난을 한다 해가지고 식구들을 데리고 저 깊은 오지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 이겁니다. 그 유명한 십승지죠. 이런 십승지들은 그만큼 이제 오지니까 경치 하나만은 되게 좋습니다. 이 대전 근처에도 그런 십승지가 몇 개 있죠. 자, 그리고 또 조선 사회는 대외적으로도 위기를 겪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국주의의 침략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조선 옆에 있는 이 중국의 제국주의의 위협이 침략이 시작이 되고 있었죠.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1840년 그리고 또 1858년에 각각 두 차례에 걸친 그 아편 전쟁, 그리고 아편 전쟁의 결과로서 중국이 이제 서양 제국주의의 여러 가지 불평등 조약을 서양 제국주의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해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양보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조선에는 이러한 그 중국에서의 위기가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항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국 배, 프랑스 선박, 러시아 선박 등이 이 조선 해안에 와서 뭐 해안을 측량을 한다든지 뭐 수심을 잰다든지 자기들의 그 항해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의 그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양에 대한 그 위협에 대한 그 하나의 대응으로서 등장했던 것이 동학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은 선생도 그 동학을 자기가 동학을 창조한 계기의 하나로서 이러한 그 서양의 위협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860년에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이 동학이 이제 창조가 되었던 것이죠. 상제님의 소리를 경신년 4월 5일 수은 선생이 직접 듣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놀라운 경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종이를 펴놓고 붓을 들고 있으라. 그런데 수은의 손이 저절로 움직여가지고 부도가 그려진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놀라운 경험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주문을 받게 되죠. 상제님이 내려준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그 주문을 갖고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문 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 위천주 주문이라고 해서 위천주 고화정 영세불망 만사의라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런 주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천주 주문도 나오게 되는데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이제 주문이 그 상제님으로부터 그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주문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도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자기가 이제 그 놀라운 경험으로서 이제 받았던 그러한 그 부도를 이제 많이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도의 모습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궁을 그린 이 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병에서 건지고, 하나는 이제 병에서 건지라는 겁니다. 이 부도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문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가지고 상제님을 위하게 하라 하는 것이 이제 상제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동학이 이제 그 출범을 하게 되었던 건데요. 처음에는 수은 선생이 포덕을 하질 않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어느 면에서 보자면 신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받은 그 가르침이 혹시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꾸 곱씹어보고 검토를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확신이 들게 되니까 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후대에 이제 동경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여지게 된 여러 가지 그 한문으로 된 이 글들을 쓰고, 이건 대부분 이제 논문 형식이에요. 지식인 그 좀 글자를 한문을 알고 있는 이 지식인들을 상대로 한 논문 형태의 이 글들이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상제님의 명령을 받게 되고 주문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주문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형식의 글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가족들한테 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야말로 한문을 잘 모르는 일반 그 서민 그 부녀자들과 애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이제 가사들을 또 만들게 됩니다. 수은 선생은 제가 볼 때는 좀 수재급의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들을 읽어보면 대단히 그 예리한 면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 한글 가사 같은 경우는 상당한 문학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문학을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그 운율에 따라서 가사를 지을 수 있는 거 보면 상당한 그 문학적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글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그 가르치는 거죠. 그게 이제
수은 선생의 포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포덕이라고 했는데요. 포교에는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이 동원이 됩니다. 물론 이제 위주로 된 게 이 글을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제님이 명하신 바대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병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치병. 우리가 정확하게 이 치병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고, 단지 이제 부도를 이용을 하고 그 부도를 불에 태워가지고 물에 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시게 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이 부적이 많이 이용이 됐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은 나중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고 하면 정성이 중요한 거다. 이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치료 효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가르친 것이 뭐 주문은 말할 것도 없고, 상제님 같은 주문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또 하시는 이 식고 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밥 한 번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 수심정기라고 했습니다. 지킬 숫자를 쓰기도 하고 닦을 숫자를 쓰기도 하는데,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바른 기운을 가져라. 저는 굉장히 이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을 이제 바르게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않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요새 보세요. 인터넷 그 뉴스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뭐 참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걸 읽다 보면 열받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미워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미워하지만 않아도, 저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만 않아도 그 사람은 상당히 반은 도가 통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은 선생은 지극히 평범하지만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학이 급속히 이제 그 확산이 된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지목을 하는 것이 유무상자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좀 없는 이웃들한테, 없는 같은 성도한테, 신도들한테 좀 써라 이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돕는 거죠. 이런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동학이 급속히 이제 유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은이 혼자서 가르쳤죠. 혼자서 포교 사업을 했는데 사람들이 집으로 때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이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입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해서 이제 그 경주 일대와 그 주변 지역에 널리 그 유포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동학에 대한 이 일종의 이제 비판이고 탄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그 문중 사람들, 경주 최씨, 경주에서 유수한 가문이니까 자기 친척들한테서부터 비난의 소리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친척들뿐만 아니라 당국에서도 이제 나서게 됩니다. 경주 관아에서도 나서가지고 야, 너 이상한 거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당시에 조선 사회에서는 국가 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리학이죠. 서학도 불법이었고 동학도 불법이었습니다.
사학 같은 경우는 한참 탄압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대원군 때 와서 조금 그 용납이 되었어요. 그냥 용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학도 이제 그 탄압의 타겟트가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 당국에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수훈이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이제 잠시 동안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61년 겨울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포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게 말썽이 되니까 경상도 땅을 벗어나서 그 남원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 지금 그 남원에 가보면 교룡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교룡산성. 그 동학혁명 때도 김계남 부대가 이제 주둔 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거기 가면 조그만 절이 있는데 성국사라고, 그 절에 딸린 그 암자에서 몇 개월 동안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한 6개월 정도 이 남원에서 피신 생활을 했는데요. 김지아 씨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하는 남접이라는 것이 바로 이 수훈 선생이 이 남원에 피신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남접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조용한 곳에서 글도 쓰고 자기 생각도 정리를 하고 한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경주로, 이제 좀 당국의 이제 감시의 눈길도 좀 약해지고 하니까 쓱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생각처럼 당국의 관심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9월 달에는 경주 관아에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술년이었는데 1862년이죠. 스승이 체포됐다고 하니까 동학 교도들이 떼거지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아 앞에서 그 일종의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벌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위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관아에서 풀어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862년이면 그 삼남 지방에서 뭐 농민 반란이 많이 일어났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경주 관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시위를 하니까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잡아뒀던 이 수훈 선생을 풀어주게 되는데, 수훈 선생이 돌아와가지고 동학 교도들한테 일종의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요. 오늘날 같으면 그죠? 인터넷 이메일 보낼 텐데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통문을 보냅니다. 근데 그 통문의 내용이 보면 참으로 수치스럽다. 뭐가 수치스럽냐? 내가 사람들한테 병을 고쳐주고 또 기껏해야 뭐 아이들한테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줬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나의 가르침을 서학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그래서 매우 치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탄압이 도대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니까 그대들은 모두 이때까지 내가 가르쳤던 도를 버리라. 한자로 말하면 기도죠. 기도. 도를 포기하라. 이렇게 이제 그 통문에다가 적어서 보내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적었던 것은 본심이라기보다는 아마 당국에서 야, 네가 이런 식으로 쓰라라고 아마 압력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를 포기하라는 그 통문을 보냈는데, 제가 그 당국의 압력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판단한 이유는 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수훈 선생이 신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일종의 교리 세미나를 연다 이겁니다. 그걸 봐가지고는 이제 그 도를 포기하라는 것은 본심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임술년 겨울에는 지역 책임자, 접주죠. 접주들을
그 각 지역의 접주들을 임명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기가 있는 그 경주 용담으로 도인들을 불러 모아서 교리 세미나 강도회를 열게 됩니다. 며칠씩 같이 숙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동학이 확산이 되어 나가는데 이번에는 경주 관아뿐만 아니라 경주와 경상도 일대에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동학 배척 운동이죠. 조직적인 배척 운동. 당시에 그 유생들은 서원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원이라는 게 학교거든요. 일종의 사립학교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유생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일종의 여론 형성의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유생들의 동학 배척 운동이 서원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서원에서 이제 그 동학 배척 운동의 어떤 발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다른 그 주변의 서원으로 또 이제 그 보내고 그쪽에서 또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또 자기들 또 글을 작성을 해가지고 동학을 배척해야 된다.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서원의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동학에 대한 탄압을 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운동의 결과 1863년 12월에 조정에서 어사를 파견을 합니다. 경주 용담을 급습을 하는 거죠. 야밤에 급습을 하고 수운을 체포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수운과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다 그 잡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경상감사였던 서원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동학의 그 최수훈과 그 일당들에 대한 이제 그 일종의 신문을 하고 그 신문에 대한 조서를 꾸미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장계라는 겁니다. 장계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보고서죠. 그래서 그 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원순의 그 장계에 보면 그 동학은 이 서양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제 동학을 창조했다. 그리고 양학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주문을 애워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영부를 통한 치병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칼춤과 칼노래를 불렀다. 이 칼춤과 칼노래가 상당히 그 중요한 그 근거가 됩니다. 동학을 이제 그 일종의 혼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데 이제 이 칼춤을 췄다. 칼을 들고 반란을 획책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문의 결과 1864년 갑자년이죠. 갑자년 3월 2일 날 이 대구 가명에서 대구 가명 바깥에서 효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죄명이 사돈안정 혹세무문입니다. 삿된 도로서 정치를 어지럽힌다. 국가를 어지럽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한다. 잘못 이끌고 있다. 미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수훈 선생이 도를 얻은 지 불과 4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이제 사라졌던 것이죠. 증산상제님께서는 천지신명들이 이러한 최수훈의 처형에 대해서 분노했다. 모두 분노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조선의 국운을 거두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끝을 내고 다음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최준 선생이 목숨을 바쳐서 일궈낸 이 동학이 후대에 와서 어떻게 변화되고 왜곡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학이 낳은 이 결실의 하나인 동학혁명이 이 동학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3대 교주에 와서 만들어진 이 천도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